2016년 3월 20일 이때 싱가포르는 며칠 동안 내내 비가 왔습니다. 하늘이 계속 회색빛. 이게 사람을 괜시레 우울하게 만들죠. 이날 아침 싱가포르의 한 집주인인 첸 씨는 세입자 모순화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아요. 제가 오늘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꽤 오래 돌아오지 않을 예정이어서 아무래도 이 집을 임대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집주인 첸은 알겠다며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이틀 뒤인 3월 22일 첸 씨는 이제 임대 취소하는데 절차가 있잖아요. 집을 제대로 썼는지 집 확인해야죠. 그래서 집 점검을 위해 모순화 집으로 갑니다. 띵동. 배를 눌러도 기척이 없어. 전화해도 받지도 않으니 이때 첸은 마스터키로 문을 따고 들어가요. 문을 딱 열자마자 그는 침대 위에 누군가 이불을 덮고 가지런히 누워있는 걸 보게 됩니다. 모순아, 자고 있어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때 첸이 조용히 그냥 다시 나가요. 저녁 식사 후에 첸은 임대 취소 건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다시 모순아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금쯤이면 일어났겠지. 그런데 여전히 아무도 안 받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모순아가 사는 임대주택으로 가요. 아직까지 자고 있는 줄 알고 직접 가서 깨워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그렇게 딱 집 안에 들어가 침대 옆에 서서 일어나라고 하는데 아무리 불러도 미동이 없어. 순간 이상함에 이불을 딱 들쳤더니 웬걸?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여자야. 그것도 다 벗고 있는. 모순하는 남잔데 이 여자 누구야? 그렇게 경찰에 신고가 된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경찰, 바로 모순아를 강력한 용의자로 판단합니다. 당시 모순아가 집주인 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가게 됐다고, 꽤 오래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경찰 바로 촉이 왔습니다. 이 새끼 이거 말레이시아로 도망갔구나. 그래서 말레이시아 경찰에 수사 지원을 요청해요. 딱 요청하고 말레이시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시신 발견 3일 뒤인 3월 23일 집주인 첸이 모순아의 전화를 받습니다. 이때 모순아 솔직하게 인정해요. 침대 위의 여자 자기가 죽인 거라고. 집주인 첸은요 너무 놀랬습니다. 왜냐, 모순아 엄청 얌전하고 착한 남자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착했거든. 어떻게 그런 남자가 이런 짓을. 첸은 그와의 통화 내용을 경찰에 즉시 자세히 알립니다. 그리고 소식을 접한 말레이시아 경찰이 2016년 4월 4일 저녁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모순아를 체포, 싱가포르로 추방시켜요. 그리고 조사 끝에 그는 2016년 3월 21일 저녁에 수건으로 목을 졸라 죽였다 자백합니다. 그렇다면 살해당한 여자는 누구인 걸까?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살해된 여성의 이름은 장화샹으로 당시 28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싱가포르의 국립대학교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여자였어요. 보시면 장화샹 이쁩니다. 직업도 간호사. 좋죠. 그만큼 장화샹 인기가 많았습니다. 다양한 남자들을 만나면서 데이트를 즐겼죠. 그냥 이렇게 일 열심히 하면서 데이트하며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에 손을 댄 거예요. 바로 도박. 이 도박으로 인해 그녀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면 뭐해. 도박으로 다 꼬라박으니 맨날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녀는 간호사 일 플러스 아르바이트도 시작해요. 이게 그녀의 불행한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2011년 당시 그녀의 나이 고작 23살. 이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28살로 끝날 것이라곤 전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바로 이 해에 마리나 베이 샌즈 레스토랑이라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자신보다 19살이나 많은 한 아저씨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아저씨가 누구? 바로 모순아. 그는 당시 그 레스토랑의 직원이었습니다. 작실하니 항상 장화샹 옆에 붙어서 그녀를 잘 보살펴줘요. 그렇게 둘은 점차 친해지는데 장화샹,
젊고 아름답고 성격도 착하고 모순아 점점 자신보다 19살이나 어린 그녀한테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요, 장화샹과 친구 이상의 관계를 원해요. 그래서 잘해주는 척 하면서 계속 그녀한테 추파를 던집니다. 하지만 이 장화샹 입장에서 자기보다 19살이나 많은데 호감이 가겠습니까? 이 남자 말고도 내 또래 썸 타는 남자들 줄을 섰는데 눈길도 안 주죠. 그녀는 모순아가 막 추파를 던질 때마다 침착하게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했습니다. 지금처럼 서로 그냥 친하게 아는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고. 하지만 모순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눈앞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장화샹이 레스토랑을 그만두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장화샹 그만뒀어요. 그런데 그만뒀더니 더 심해지는 거예요. 계속 연락 와서 같이 밥 먹자, 같이 놀자. 앞서 그랬죠. 이 장화샹 도박에 중독 상태였다고.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계속 만나려고 합니다. 내가 도박 돈 좀 줄게, 만나자. 그러니까 이때마다 장화샹도 좋다고 만나요. 남이 봤을 때 이 둘은 연락 없는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스킨십도 그렇고 좀 친해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 모순아 약간 점점 이상한 착각에 빠져요. 이 여자 장화샹 이미 내 여자친구라고. 하지만 그녀는 딱 선이 있었거든요. 혹시나 누군가 둘이 커플이에요? 물어보면 딱 잘라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도박할 돈 준다고 하면 좋다고 만나죠. 이렇게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 모순아 점점 하는 행동이 선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장화샹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중하게 이러지 말라고 거절한다고 해서 이놈이 그만둘 놈이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선을 좀 그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2016년 초부터 장화샹은 모순아가 도박 자금 주겠다 만나자고 해도 싫다고 거부하고요. 만남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 모순아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장화샹이 자기 여자친구라고, 내 여자친구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전화도 씹고 안 만나주니 내 여자친구가 딴 놈이 생겼구나. 와, 이 생각에 잠이 안 와. 혼자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내 여자친구 장화샹이 딴 놈이랑 부둥켜 안고 나뒹구는 상상을 하니까 와, 막 미치겠어. 그래서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조용히 몰래 카메라를 하나 사서 장화샹이 사는 집 현관 쪽에 설치합니다. 지금 화면이 실제 카메라 사진이에요. 설치해 놓고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봤더니 와, 장화샹이 웬 남자 하나랑 집에 들어가고 막 그놈이랑 안고 그러네. 내 여자친구가 딴 놈이랑 바람이 났네. 그 순간 이상한 배신감에 사로잡혀가지고 2016년 3월 21일 오후 모순아 다시 한번 그녀에게 만나자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이야. 다신 이런 부탁 안 할게.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이때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장화샹이 오케이 만나기로 한 거예요. 어디에서? 모순아 집에서 같이 전골 먹자고. 그렇게 그날 집에서 만나요. 좋다고 전골을 막 둘이 앉아 먹는데 내 눈앞에서 이쁘게 먹고 있는 장화샹을 보니까 또 너무 좋아. 거기다 장화샹이 밥 다 먹고 소파에 딱 앉더니 머리가 다 꼬였네. 그러면서 소파에 앉아 긴 머리를 빗으로 막 빗기 시작하는데 여자들 머리 빗을 때 이제 머리가 기니까 한쪽으로 머리를 넘기고 빗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목선 한쪽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장화샹의 목선이 한쪽 드러나면서 와, 겁나 섹시해. 이 모습을 보는데 욕정이 막 들끓어 오르면서 막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랑 막 한 번 막 하고 싶어.
갑자기 이 남자가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달라들려고 하니까 장화샹 얼마나 놀래요. 왜 이래요? 그 순간 힘으로 장화샹을 침대 위로 던진 거예요. 그리고는 강제로 그녀한테 키스하려고 달라든 겁니다. 그러니까 놀란 장화샹이 밀어내야 되니까 급한 대로 강제로 막 쑤셔 넣는 이놈의 혀를 물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주먹으로 폭행을. 순간 너무 놀란 그녀는 겁이 나서 몸을 덜덜 떱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자니 됐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덜덜 떨고 있는 그녀한테 몇 가지 물어봅니다. 너 남자 몇 명이랑 사귀어봤냐? 최근에 연락하는 남자 새끼 있어? 이렇게 물으니 장화샹 거짓말 안 해요. 많이 만났다. 지금도 연락하는 남자 있다. 어제도 그 남자와 만나 데이트했다. 이러지 말아라. 당신이 이런다 해도 나 너랑 안 만난다. 이 말을 들은 모수나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난 너밖에 없는데 넌 어떻게 날 두고 다른 남자와 놀아날 수가 있나? 그래서 바로 수건을 집어들고 그녀의 목을 졸라 죽인 겁니다. 이놈은요, 사망한 장화샹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대요. 이제 이 여자, 내 여자 다른 남자와 데이트 못하겠지? 이놈이 장화샹이 이제 소파에서 머리 빗는 거 보고 미친 욕정을 막 느꼈잖아요. 그래서 막 덮치려고 하다가 지금 살인이 된 거예요. 지금 지가 원하는 거 안 했습니다. 죽이고 나서 이때 해요. 사망에 가만히 누워있는 그녀를 보자니 이제 진짜 내 거가 됐구나. 흥분하기 시작. 옷을 다 벗기고요. 핸드폰으로 사망한 그녀의 알몸을 찍습니다. 이거 또라이예요. 그리곤 시신과 그 짓 한 거예요. 이게 좀 더 정확히는 이놈이 장화샹을 죽였는데 앞서 그랬잖아요. 이제 내 여자 다른 남자 못 만나겠다고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죽여놓고도 죽었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옷 벗기고 막 난리 치는데, 그런데 막 하다 보니까 흥미가 떨어져. 왜? 너무 안 움직여. 몸도 차가워. 이미 사망해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놈 그래도 시신에는 성적인 관심이 없었거든요. 살아있지 않아. 재미없어. 그래서 생쇼 하다가 멈춘 거예요. 그 후에 화장실로 가서 자기 혼자 해결합니다. 그 후에 제정신이 좀 든 거예요. 얘를 어떡하지? 그러다 생각이 든 게 캐리어 여행 가방에 시신 넣어서 외진 잔디밭에 버릴까? 그리고 말레이시아 여동생 집에 숨어 있으면 되지 않을까? 기가 막히다. 이렇게 하자. 그래서 시신을 딱 가방에 넣으려고 이제 시신을 들어요. 그런데 이 시신이요 진짜 무겁거든요. 거기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몸이 더 굳어가죠. 혼자 아무리 해도 가방에 못 넣겠어. 그래서 토막을 낼까? 라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토막 내면 또 이래저래 찌꺼기들 나올 거고 그거 청소하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인데 어떡하지? 에라이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침대 위에 이불만 덮어놓고 집주인 첸한테 전화한 겁니다. 말레이시아로 출장 가야 될 것 같다고. 오래 있다 올 것 같으니 임대 이거 취소해달라고. 도망 전 그는 장화샹이 들고 온 가방을 뒤져 그녀의 핸드폰과 현금을 모두 가져갑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다 잘라서 버리고 몇 가지 쓸만하다 싶은 것들은 친구한테 어느 정도의 돈을 받고 팔아요. 아니 너무 사랑한다며. 이게 사랑한다는 놈의 짓거리입니까? 더 역겨운 건요. 이놈이요 도망 직전 마지막 순간에 진짜 연인처럼 침대 위에 눕혀놓은 자신이 죽인 그녀의 이마에 키스를 했대요. 미친 진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새끼의 변태적인 행동에 기겁을 했습니다. 가만히 둬선 되겠습니까? 금방 풀어줘버리면 또 이 새끼는 사랑에 빠질 거고
무고한 한 여성이 또 피해를 보겠죠. 마음 같아선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2019년 9월 18일 싱가포르 법원은 아쉬운 대로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와, 진짜 최악이에요. 그나마 감옥에서 나올 일은 없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우리나라였다면 종신형 나왔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싱가포르에서 벌어진 최악의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08년 10월 13일 이른 아침 중국 후난성 소동현의 촌주민이었던 52세 남성 야오순이 들판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당시 야오순 몸에 반바지 딱 하나만 입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곧바로 시신부검에 들어가는데 그의 몸 이곳저곳에서 상흔이 발견됩니다. 사망 원인은 둔기로 강하게 맞은 두개골 손상이었어요. 이건 타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시신이 발견된 곳은 약간 언덕진 들판 아래쪽이었는데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언덕 아래부터 언덕 위까지 쭉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상한 걸 발견해요. 그 비탈진 경사면에 엄청 많은 나뭇가지가 다 부러져 떨어져 있네. 이걸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이 야오순 언덕 위에서 아래 들판으로 굴러 떨어졌구나. 그 언덕 위에 뭐가 있는데? 야오순 집이 있는데. 그렇다면 최초 사건 발생 현장, 이 언덕 위 야오순의 집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바로 경찰은 이 야오순의 집 수색에 들어갑니다. 역시나 집 마당에 싸운 흔적이, 또한 이웃 중에 몇 명이 새벽에 막 싸우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그 싸우는 소리 중에 도둑 잡아라! 도둑이야! 라는 이 소리도 들렸다고. 자, 이걸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늦은 새벽 야오순 집에 도둑이 들었구나. 도둑과 신랑이 하다가 사망했구나. 이 야오순의 집은요, 언덕 위에 있긴 했지만 외곽에 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언덕 위 야오순의 집은요, 마을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인 도둑이 여길 훔치려고 들어갔다기에는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도 도둑이야 소리치는 걸 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만약 다른 지역에서 온 도둑이었다면 마을 중심에 있는 이 집을 털려고 들어가지 않겠죠. 걸릴 게 뻔하니까. 경찰은요, 아무래도 이 범인 외부인이 아닌 마을 주민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합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니면서 탐문 수사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단서를 하나 찾아내요. 마을 주민 한 명이 경찰한테 사건 전날 밤 9시쯤에 오토바이를 탄 남녀와 마주쳤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다고. 이때 처음 보는 사람 같으니까 뭐지? 하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상했던 게, 아니 이 여자가 무슨 자기가 연예인인 줄 아나? 막 좀 얼굴 보여주기 꺼려하는 듯한, 몸을 막 벨벳 꼬면서 막 숨으려고 하는, 아니 왜 저래? 너무 막 숨으려고 하는 듯이 그러니까 더 눈에 띈 거예요. 더 쳐다보게 돼. 이때 이 주민은요, 이 여자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 뒷걸음치는 그녀를 쓱 보니까 뭔가 야오순의 아내 같기도 하고, 야오순 아내와 되게 닮았네. 자, 여기서 야오순의 아내의 이름은 리원화. 그녀는 평소에 줄곧 타지에서 일했습니다. 그녀가 남편이 있는 집에 들어와서 함께 지내는 건 되게 낯선 일이었어요. 집에 잘 안 왔던 거죠. 그런데 그날은 남편이 있는 마을로 돌아왔던 건가? 이때가 시신 발견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웃 주민이 이상하게 생각 못하고, 야오순 아내와 되게 닮았네. 그러고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그 야오순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라고 하니까 불현듯 이때 생각이 난 겁니다. 이웃 주민들은요, 하나같이 야오순과 아내 사이가 딱 봐도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찰 바로 이 아내 불러요. 당신 시신 발견 전날 남편 있는 마을로 돌아왔었어요? 물었더니 자기는 마을에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민이 잘못 본 거라고. 생사람 잡는다고. 이거 뭐 세상 무서워서 살겠냐고. 하지만 경찰은요, 이 말 좀 믿음이 안 갔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때 이웃이 본 여자가 야오순의 아내가 맞다면 그때 이 아내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웬 남자와 같이 왔다고 했는데 그럼 그 남자는 누구지? 경찰은요, 이 아내의 인간관계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모두의 예상을 빗나가질 않아요. 내연남이 있었네, 이 기집애. 수야 오량이라는 정육점 남자랑 바람이. 바로 경찰은요, 이 정육점 사장 수야 오량의 사진을 목격자 있죠, 오토바이 이제 봤었던 마을 주민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날 남자 여자 봤었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이 남자는 맞아요? 아이고야, 맞다네. 그렇다면 같이 온 여자 또한 리원아가 맞을 가능성이 크죠. 경찰은요, 이거 사건 해결됐다, 이제 당사자 2명을 불러들여 3자 대면하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리원화 체포하려고 야오순 이 부부 집으로 딱 갔는데 뭔 사람들이 집 앞에 다 서가지고 웅성웅성. 뭐야? 봤더니 리원화 자기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경찰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이 내연남 수야 오량의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아무도 없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이 새끼는 또 어디로 도망갔어? 경찰은 수야 오량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 결과 한 달 뒤인 11월 18일 중요한 단서가 나와요. 그가 영주에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경찰 바로 수야 오량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요, 바로 다 불어요. 아니, 저 혼자 한 거 아니에요. 리원아, 그 여자랑 같이 했다고요. 다 그 여자가 한 거예요. 이 야오순이 사망했을 때 그의 나이가요, 50이 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 리원아의 나이는요, 만 3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둘이 결혼할 때 마을 남자들이 그렇게 부러운 눈빛을 보내왔다고. 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녀가 얼마나 이 결혼을 하기 싫어했는지. 아니, 그렇게 하기 싫었으면 결혼 안 하면 되지. 뭐하러 했어? 왜 이 남자한테 시집간 거야? 그 이유는요, 이 야오순 가문과 리원화, 그녀의 가문은요, 사실 먼 친척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옛날 마인드인데,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가문을 막 이어가야 되고 다른 피 안 섞이게 막 그러는 중국 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문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둘이 결혼을 시킨 거예요. 현재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결혼이죠. 더 대박인 건요, 야오순한테 여동생이 있었고 리원아한테는 또 남동생이 있었어요. 이렇게 또 둘이 결혼했대요. 많은 나이 때문이었을까요? 세대 차이? 야오순과 리원아는 아예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야오순은요, 그녀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충직하고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그녀를 더 옥죄고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정바른 사람이야.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러던 2004년 어느 날 오후 사소한 걸로 둘이 크게 싸운 거예요. 야오순은 너무 속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니었습니다. 아싸, 잘됐다. 열받는다면서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딱 요때 요 시기에 알게 된 거예요. 누굴? 정육점에서 일하는 수야오량을. 야오순과 다르게 다정다감하고 말도 잘 통하고 세심한 배려까지 녹아. 그렇게 급속도로 둘 내연 관계까지 가버린 거예요. 자기들 말로는 뭐 사랑스러운 커플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남들에겐 비밀로 붙여야 하는 더러운 불륜 사이였을 뿐. 이게 리원아는 싫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수야오랑인데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고 숨겨야 하는 게 너무 싫어. 정식 남편으로 같이 살고 싶은데. 그렇게 이 둘 계획하게 된 거예요. 내 남편 죽이기. 수야오량은 정육점 주인이었습니다. 수야오량 소 잡을 때, 돼지 잡을 때 그렇게 섹시할 수가 없어. 당시 그는요, 소를 도살할 때 전기를 이용했습니다. 전기를 팍 줘서 소를 죽이는. 그걸 본 리원아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자기야, 이거야. 소도 감전돼서 죽는데 사람은 말해 뭐해.
야오순도 전기로 감전시켜 죽이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감전사를 시키지? 그렇게 리원아는 한 달 전인 9월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야오순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걸 이용합니다. 자기야, 떨어져 있는 동안 되게 보고 싶은 거 있지? 입 바른 소리. 그러면서 쓱 얘기해요. 자기야, 우리 이거 집 새로 지으면 안 돼? 리모델링 하자. 당시 야오수는요, 젊었을 때 석공으로 일한 남자였어요. 집 고치기 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껌이지. 바로 오케이 한 거예요. 그는요, 리원아의 요구로 집안의 모든 전기 배선을 다시 다 빼고 새로 연결합니다. 이걸 이용한 거예요. 리모델링 한다고 많은 전선이 모두 밖으로 노출돼 있을 때, 이런 곳에 야오순 혼자 있을 때 전기 팍! 이 계획에 신나가지고 바로 리원아는 수야오랑을 부추겼습니다. 지금이야, 내일 당장 죽이면 된다고. 그런데 사람 죽이는 게 쉽습니까? 자기 말로는 하지 말자고 리언아한테 회유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러지 말자고, 사람 죽이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녀가 완고했다.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거예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시신 발견 전날인 10월 12일 늦은 저녁, 수야오량과 리언아는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로 옵니다. 그런데 이 둘, 사람 죽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범행 과정에서 변수가 생깁니다. 죽이려고 저녁에 자고 있는 야오순 몰래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웬걸 야오순이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네. 깨다 못해 밖에서 소리가 들린다면서 밖으로 나오네. 와, 여기서 수야오량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수야오량과 야오순은요,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야오순 입장에서는 당신 누군데 우리 집 마당에 있어? 당신 도둑이야? 아, 도둑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당황한 수야오량과 야오순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리원아는 근처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남편이 도둑이야 도와주세요 소리 질러버리니까 리원아도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급한 대로 바로 옆에 있는 벽돌을 딱 들고 야오순 곁으로 간 겁니다. 이때 야오순은요, 여보, 도둑이야 도둑 도와줘. 벽돌 들고 오는 그녀를 보면서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그 벽돌로 이 남자를 내려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웬걸 그 벽돌로 날 내려치네. 벽돌로 그냥 야오순의 뒤통수를 갈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의식 잃은 야오순이 쓰러지면서 비탈길로 굴러 떨어져 버린 겁니다. 감전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감전사는 무슨 아내 손에 그렇게 사망한 거예요. 놀란 둘은요, 바로 사건 현장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죽은 걸까요? 왜? 살해하고 바로 다음날 경찰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당신 남편이 살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온 리원아는 제일 먼저 경찰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압박이 된 거예요. 이때 수야오량은요, 리원아가 신문 받는다는 걸 딱 듣고 혼자 무서워진 거예요. 사랑한다며, 그렇게 사랑한다고 남편까지 죽이려고 공모한 거 아니었나? 경찰 신문이 딱 시작되니까 이놈이요, 몰라, 혼자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원아, 더 심리 자체가 완전히 붕괴돼버린 겁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수야오량도 연락도 안 되고. 몰라. 그냥 죽을래.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렇게 경찰이 무섭고 두려웠으면 더 무서운 사람 죽이는 계획 실행하지 말았어야지. 이놈은요, 도망가가지고 지 잡힐까봐 교통수단도 안 타고요, 산길을 걸어다닙니다. 거기다 괜히 돈 쓰고 다니면 또 걸릴까봐 산에 있는 과일만 따서 먹으면서 버텨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평생 삽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미치겠거든.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거든. 그냥 잡히는 게 낫겠어. 딱 요때 잡힌 거예요. 아니, 수야오량이 더 좋았으면 이혼하자고 하면 됐을 거 아닙니까? 자기 그냥 나쁜 년이 좀 되더라도 이혼하자고 밀어붙이고 뭐 그렇게 하면 됐지. 뭐하러 죽여.
괜히 무모한 짓을 해가지고 피해자는 말해 뭐하며 자기들까지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참극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후회란 있을 수 없죠. 주범인 리원아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렀는데 수야오량은 몇 년 형량이 나왔는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오늘은 부부 사이에 벌어진 안타까운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1년 2월 28일 오후 두 대학생이 중국 장쑤성 난징시에 장군산이라고 있나봐요. 산, 이곳에 놀러 왔습니다. 푸른 산에 좋은 공기 마시며 천천히 올라가는데 산 중턱쯤 올라왔을까요? 이 두 사람 눈에 산 작은 길가에 있는 이상한 게 눈에 들어옵니다. 숲풀 속에 검은색 쓰레기 봉투 여러 개가 여기서 악취가 말도 못해. 이 두 사람은요 딱 뭔가 이상했어요. 큰 쓰레기 봉투인데 누가 여기다 버렸다는 건데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쓰레기 봉투 버린다고 이 산 중턱까지 올라오겠습니까? 냄새까지 저였으면 정말 무서워서 그냥 갈 길 갔을 것 같은데 이들은 달랐어요. 열어보자. 그래서 가장 작은 쓰레기 봉투 하나를 쓱 열어보는데 이 두 남자는 깜짝 놀라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 사람 손이... 그렇게 신고가 들어갔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죠. 출동한 경찰은요 그 근방을 샅샅이 수색했어요. 그 결과 그 근처에서만 똑같은 쓰레기 봉투 10여 개가 수십여 개가 발견됩니다. 그 안에는 모두 사람 시신이 바로 부검 들어갔죠. 부검 결과 사망자의 나이는 대략 40에서 50대 사이, 사망 시간은 시신 발견 3일 전인 25일 저녁, 사망 사인은 둔기로 머리를 세게 가격해 사망.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우선 시신이 담겨져 있던 쓰레기 봉투. 이 쓰레기 봉투가 저 아래 메트로 슈퍼마켓 거네. 그리고 그 쓰레기 봉투 안에서 피에 젖은 기차표가 한 장 발견됐어요. 바로 기계를 이용 복원해 봤더니 시신 발견 3일 전인 2월 25일 간수성 란저우에서 난징까지 가는 기차표네. 딱 봐도 뭔가 이거 결정적인 단서 같죠. 경찰은요 철도 당국의 협력으로 이 표를 사간 사람이 누군지 찾아냅니다. 그 사람은 간수성 란저우에 살고 있는 텐밍양이라는 남자. 처음에 경찰은요 이 남자가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사해 봤더니 어라? 텐밍양 이 남자 살아있어. 그렇다면 이 남자가 반대로 범인인 건가? 경찰 바로 이 텐밍양 찾아갔어요. 다 설명했죠. 그랬더니 이 남자 되게 놀라는 거예요. 기차표가 시신이 담겨져 있던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엄마야, 차표는 제가 산 게 맞는데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자기 말로는 둘째 형수와 조카 딸을 만나러 기차 타고 난징에 갔었다. 거기서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표를 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버린 표를 누군가 주워 거기다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 믿어지시나요? 길가에 있던 이 버려진 기차표를 누군가 주워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넣었고 거기에 시신도 넣었고 당신이 죽인 거 아니고? 경찰은 제일 먼저 이 텐밍양을 용의선상에 두고 그에 대해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 총 5명의 형제, 남매가 있네. 2명의 남매와 3명의 형제. 그런데 이 3명의 형제들 자기 빼고 다 죽었네. 2006년 세 형제 중에 둘째인 탱밍청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둘째가 사망한 후 셋째인 텐밍광이 얼마 안가 미스테리하게 실종이. 경찰과 부검인은요 우선 이 피해자의 얼굴을 복원해 봤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복원된 얼굴을 봤더니 한 남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뭐라? 이거 텐밍양 얼굴 아니에요? 너무 닮았는데? 이상할 정도로 너무 닮았어. 순간 경찰, 텐밍양 형제가 2명 더 있었는데 다 실종되거나 죽었다고 하지 않았었나? 설마 그 2명의 형제들 중에 1명 아니야? 하지만 앞서 둘째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죠. 자기는 살아있고.
그렇다면 이 피해자는 실종 상태라는 셋째 텐민광일 확률이 높겠죠. 경찰은요, 바로 이 텐민광의 아들과 DNA 비교 들어갑니다. 결과는 역시나 텐민광이 아니야. 살해된 피해자 텐민광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DNA는 텐민광과 아주 유사해. 그렇다면 설마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둘째 텐민청? 하지만 이 둘째는요, 5년 전에 죽은 상태였어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경찰 이 둘째 텐민청의 딸을 찾아가서 DNA 채취 비교 들어갑니다. 결과는 뭐야? 사망자 텐민청으로 나온 거예요. 아이고 뭐지? 텐민청은 5년 전에 죽었는데?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시신 부검 결과 사망 시간 시신 발견 3일 전인 25일 저녁으로 나왔다고.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를 모두 알게 된 경찰 바로 택민양을 불렀습니다. 죽은 사람 피해자 5년 전에 죽은 네 둘째 동생이더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설명 좀 해봐라. 경찰의 신문에 택민양은요, 굉장히 좀 죄책감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그저 한다는 소리가 이 일은 자기와 관련이 없다고 둘째 텐민청의 와이프 설리펑에게 물어보라고,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경찰 바로 이 설리펑에게 연락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살해된 채 발견됐다 그랬더니, 엄마야, 이 여자 반응이 왜 이래? 아, 그래요? 그래서요? 아, 네.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데,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남편이 다시 죽은 채 발견됐다는데, 아니 이상하지도 않나? 딱 느낌이 오죠? 경찰은 바로 이 설리펑이 살고 있는 집 수색에 들어갑니다. 갔더니 화장실과 차고에서 조그마한 핏자국이 나왔네. 조사해 봤더니 역시나 이 피, 당신 남편 둘째 텐민청 거네. 이 집에서 사건이 발생했구나. 그리고 이어서 경찰은요, 시신이 담겨져 있던 쓰레기 봉투 메트로마트에서 쓰는 거였어요. 그 마트 CCTV 있었거든요. 바로 확인 들어갔죠. 역시나 그의 사망 추정 바로 전날 2월 24일 누군가 이 마트에서 칼과 쓰레기 봉투를 사갔네? 아니, 칼과 무섭게 도끼도 샀어. 누가? 설리펑이 아니고 설리펑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피해자 텐민청의 장인 어른이.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이웃들 탐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알게 된 사실, 사건이 발생하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설리펑의 집 건물 주차장에 설리펑의 아버지 차가 주차돼 있었다네. 이거는 딱 냄새가 나잖아요. 경찰 바로 이 설리펑의 아버지 설경공을 상해국제공항에서 검거합니다. 자, 지금 설리펑도 용의자로 체포했어요. 그녀의 아버지 설경공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누군가 경찰서를 또 찾아와요. 38살 탕카이라는 남자. 저 설리펑과 연인 사이였습니다. 자수하러 왔어요. 경찰은요, 이 세 사람을 모두 분리해서 신문했습니다. 이 아버지 설경공은요, 바로 인정해요. 맞다, 내가 내 사위 죽였다. 텐민청 내가 죽였다. 하지만 나머지 두 사람, 내 딸 설리펑과 내 딸의 내연남 탕카이는 내가 시키는 일만 했다. 주요적인 살인은 나 혼자 한 거다. 아니, 그럼 알겠어요. 장인 어른이 사위 죽였어요. 그런데도 풀리지 않는 게 있죠. 아니, 텐민청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또 죽였다는 거야? 이 물음에 대해서 이 설경공 부녀는요,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요. 과거에 텐민청은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일본으로 갔어요. 거기서 경력을 쌓고 거기서 일본 여자와 결혼해 일본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이혼해요. 그 후 일본에 계속 있으면서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만난 거예요. 누굴? 8살 연하의 중국 난징 출신 설리펑을. 설리펑 역시도 이때 일본에서 살면서 미용실을 하고 있었어요.
같은 중국인의 같은 일본 생활, 둘은 급속도로 친해졌고 2001년 1월 둘은 결혼, 자연스럽게 설리펑도 일본으로 귀화됩니다. 결혼하고 1년 후 둘은 딸을 하나 낳아요. 하지만 이 결혼이 설리펑을 만족시키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설리펑이 이제 가족들도 볼 겸 잠깐 중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기간에 이제 일본으로 귀한 중국인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나갔다가 웬걸 탕카이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난 거예요, 이 여자가. 하지만 지금 설리펑은 잠깐 중국에 들어온 거였어요.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은 일본이었죠. 얼마 안 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연남 탕카이는 중국에, 설리펑은 일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계속 연애질 이어가요. 그러다 2006년이 됐습니다. 갑자기 이 텐민청의 사업이 일본에서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다. 설리펑은요, 여보, 이 기회에 우리 일본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 어때요? 어차피 일본에서 사업도 잘 안 되는데 굳이 여기 계속 있을 필요 없잖아. 이게 진짜 사업 때문에 이런 얘기 한 거였겠습니까? 얼른 중국으로 돌아가야 내가 탕카이를 만날 수 있잖아요. 보고 싶어 죽겠는데. 불륜짓거리 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안달이 났어. 이 텐민청은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둘 중국 란저우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 둘째 텐민청이 차를 몰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둘째를 마중 나간 사람이 셋째 동생 텐민광이었어요. 둘은요, 만나서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텐민청, 자기야, 지금 우리 딸이 많이 아파. 어떡해? 이 소리에 놀래가지고 텐민청이 고향집에 가다가, 야, 안되겠다. 우리 딸 지금 아프대. 나 바로 집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때 텐민청이, 야, 나 급해서 비행기 타고 넘어갈 거거든. 그러니까 이 차 네가 끌고 고향집으로 가. 내가 애만 얼른 안정시켜놓고 비행기 타고 다시 넘어올 테니까 네가 그때 내 차 끌고 마중 나오면 되지. 그래서 둘이 가던 길을 돌려 공항으로 향한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다급하게 서둘러 텐민청 차에서 내립니다. 조심히 운전해서 가. 그렇게 딱 서로 헤어지는데, 엄마야, 텐민청, 나 핸드폰 차에 두고 내렸네. 여튼 그렇게 셋째 텐민광은 차를 타고 둘째 텐민청은 비행기를 타는데, 헤어지고 딱 30분 정도 지났을 때 이 텐민광, 형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차에 불까지 붙은 거예요. 그 불을 진압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버린 탓에 차는 물론이고요, 시신까지 아예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다 타버렸어. 이 사망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렇게 차 안을 조사하다가 발견한 겁니다. 어라? 이거 텐민청 핸드폰 아니야? 확인해 보니까 이 차도 텐민청 차네? 고로 이 사망한 사람 텐민청이구나. 이렇게 사망자가 텐민광이 아닌 텐민청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은 곧바로 아내 설리펑에게도 전달됐습니다. 너무 놀랬어요. 에? 제 남편이 죽었다고요? 막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여보, 나왔어. 애 괜찮아? 방금 죽었다는 사람이 집 안에 걸어 들어오고 있어. 이 기가 막힌 상황은 뭐야? 그때서야 이 두 사람 다 알게 된 거예요. 텐민광이 죽었다는 걸. 처음에 텐민청은요, 이 사실 가족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아내 설리펑이 기가 막힌 생각이 든 거예요. 여보, 그 일본 여러 보험회사에 상해보험 많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요? 그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만 500만 위안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500만 위안 하나로 약 9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한테 보험금이 들어오는 건데 우리 그럼 그냥 앉아가지고 9억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모른 척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되니 텐민청은 교통사고 사망 처리, 셋째는 미스테리 실종이 되죠. 셋째가 죽은 건데
떠버리지. 얼마 안 가 설리펑은 일본에서 9억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텐밍청은 숨어 살기 시작해요. 우선 그는 가끔씩만 아내와 연락할 뿐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따로 집을 얻고요.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익명으로 살면서 통화조차 제대로 못해요. 왜? 의심 살 수 있다고 아내가 내가 전화하지 않는 한 전화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무려 3년을 삽니다. 그러다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내 아내의 아버지, 장인 어른 설경공이 현지에서 큰 성공한 사업가가 됐다는 걸. 내 아내 또한 장사를 하는데 너무 잘 된다고. 나만 이러고 살고 있어. 그리고 둘 사이에 딸도 있었잖아요. 이 딸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아내는 말해 뭐하고요.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었겠죠. 더 최악인 게요. 이 사건 전에 이 딸이 갓 태어나서 신생아였어요. 그 상태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잠적하며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점점 커가면서 자아가 생기는데 그때 이 아빠라는 존재 없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지? 이 아내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연락을 더 안 합니다. 날 대하는 태도도 건성으로 변하고 딸도 못 보고 막 나 혼자 거지꼴로 살고 있고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2009년 6월 몰라 나 그냥 아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갈래.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갑자기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니 이 아내 아주 그냥 화들짝 놀랍니다. 왜 왔어? 당시 4살이었던 딸도요 누구냐면서 막 무섭다면서 울어요. 이 아내 설리펑은요 남편의 등장에 매우 엄청 당황했습니다. 왜냐? 앞서 내연남 탕카이와 정식적으로 연애,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텐밍청 몰래. 갑작스런 그의 출연은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설리펑은요 이 보험 사기 사실을 자기 아버지한테 털어놔요. 아빠 어떡해 이놈이 돌아왔어. 보험 사기 밝혀지면 돈 다 뱉어내야 되는데 나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이 아버지 설경공은요 딸을 위해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처음에 그가 한 행동은 이제 사위를 불러요. 텐밍청 다 들었네 하면서 돈 봉투를 이거 돈 얼마 넣었어. 이거 들고 꺼져. 내 딸 사랑하는 남자 생겼대. 그냥 다신 우리 앞에 안 나타나줬으면 좋겠어. 누가 이 말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합니까? 오히려 괘씸하지. 내가 죽은 척 해가지고 나 때문에 9억이나 받아 처먹고는 나 때문에 이렇게 다 성공하고 돈 벌게 된 거 아니야. 그런데 꿀만 쏙 빨아먹고 날 버린다. 그때부터 이 텐밍청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돈 다 쓰고요 협박하기 시작해요. 야, 너 같으면 용서가 되겠니? 불륜남과 바람에 내 돈까지 다 떼먹고 날 버린다는데. 야, 나 이렇게는 못 죽지. 나 보험사에 다 꼬지른다. 네 그 탕카이 그 새끼한테도 다 말한다. 싫어? 그럼 돈 몇천만 원 몇 억 내놔. 한 번이 아닌 몇 번씩 전화와서 돈 달라고. 2011년 1월 그날도 그랬어요. 돈 달라고 또 요구했죠. 그랬더니 이때 설리펑 거부합니다. 왜?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아, 돈이 없어. 아, 그래? 텐밍청 바로 탕카이한테 연락해요. 이 상황 사실대로 다 얘기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 이렇게 저렇게 다 했다. 너라고 이렇게 안 당할 것 같냐. 널 죽일 수도 있는 여자다. 하지만 설리펑과 이 설경공이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탕카이한테 입 빠는 소리 또 막 한 거예요. 저거 미친놈이라고 막 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탕카이 모든 걸 알게 된 후에도 설리펑 옆에 남겠다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텐밍청은 자기 가족들한테도 다 알려요. 텐밍청 가족들은 진짜 너무너무 기뻤겠죠. 죽은 줄 알았던 형제가 자식이 살아 돌아왔으니. 여기서부터 이제 텐밍양이 나와요. 텐밍양 또한 둘째 텐밍청에게 이 모든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태민청 나랑 같이 네 와이프 만나보자. 그래서 25일날 태민청과 함께 이 설리펑이 있는 난징으로 가기로 기차표를 끄는 거예요. 야, 나 내일 형이랑 네 집으로 갈 거다. 이 소리 들은 설리펑은요,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았습니다. 좋은 소리 하러 오는 거겠습니까?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빠한테, 아빠 나 이놈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돌아버릴 것 같아. 25일날 자기 형과 같이 온다는데 뭔 소리 하겠냐고 또. 돌아버리겠어 정말. 언제까지 이놈 손에 놀아놔야 돼?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 이 말에 안 되겠다 생각한 설경공. 넌 가만히 있어. 아빠가 알아서 하려니까. 설경공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태민청 죽은 사람 아니야. 이미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 아니야. 그런 사람 내가 죽여봤자 누구 하나 알기나 하겠어? 그냥 죽은 애가 또 죽은 거지. 거기다 마냥 나 잡혀도 상관없어. 내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는데 나 살 만큼 살았거든. 지금부터 나 그냥 감옥에서 살아도 돼. 이 계획을요 설리펑과 탕카이 둘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아빠 결정이 옳은 것 같아요. 아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묵인합니다. 그렇게 2011년 2월 24일 오후 2시경 설경공이 마트로 가서 칼, 도끼, 쓰레기봉투 구입하고 그걸 딸 집에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24일 저녁 6시 설리펑이 태민청한테 혼자 오라고 얘기 좀 하자고 형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말 듣겠습니까? 25일 태민양과 같이 왔네. 그러니까 이때 설리펑이 태민양을 유인, 태민청 혼자 있을 때 탕카이가 3명의 건달들을 데리고 쳐들어가서 태민청 눈을 가리고 납치해 나온 거예요. 그 후 오후 8시경 설경공이 죽인 겁니다. 또 그 후 태민청 핸드폰을 이용 태민양 포함 가족들에게 문자합니다. 나 급한 일이 생겨서 허난성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또 그 후 시신 처리하기 위해 토막 내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 설공공이 직접 운전까지 다 해서 탕카이와 함께 장군산에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기차표는 언제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간 걸까? 추정하기로는 납치를 딱 당했을 때 뭔가를 느낀 태민청이 이제 자기 주머니에 있던 이 차표를 설경공의 주머니로 옮겨 넣은 거예요. 그 후 설경공이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봉투 안에 딸려 들어간 게 아닐까. 그 차표 덕에 사건이 급속도로 해결됐죠. 2013년 2월 이들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선 직접 살인 주도 실행한 아버지 설경공 사형에 집행유예 2년 나옵니다. 이 안에 설리펑은 방조범 및 고의살인죄로 징역 15년 나와요. 그리고 탕카이 포함 관련자 4명 좀 더 낮은 처벌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사건은요 의심스러운 점이 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셋째 동생 태민광이 당한 교통사고예요. 이거 애초부터 보험금 노리고 태민청과 설리펑이 짜고 친 거 아니야? 애초부터 자기 동생 죽이고 자기가 죽은 것처럼 위장하려고 애초부터 다 계획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이 부분은 설리펑은 아니라고 해버리고 태민청도 죽었고 태민광도 죽어서 뭐 확인된 게 없어요. 하지만 현장 조사에서 차에 불이 붙을 만한 뭐 의심스러운 무언가가 있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아버지는 죽어버렸고 엄마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이 어린 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가 막힌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5년 10월 4일 이른 새벽 다급한 신고 전화가 중국 길림성 한 시골 마을의 평온을 깨트렸습니다. 53세인 마을 주민 다준이라는 남자가 자기 집에 살인범이 들어왔다고 신고한 거예요. 신고를 받은 경찰 몇 분 만에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경찰이 딱 들어갔을 때 바로 눈에 보인 건 신고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집 안에 가만히 서 있고 그 옆 땅바닥에 또 다른 사람이 손이 묶여 누워있네. 땅바닥에 누워있던 남자는요 얼마나 맞은 건지 얼굴이 아주 그냥 피범벅이 돼가지고 경찰이 막 불러도 아무런 기척이 없어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그 옆 가만히 서 있던 신고자 다주는 경찰 왔냐면서 사건 경위를 막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다준 말은 이래요. 사건 전날 밤 아내와 같이 저녁으로 만두 수제비를 먹고 일찍 아내와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설잠 잔다고 해야 할까요? 자고 있는데 옆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는 이때 딱 그랬습니다. 다준이 자고 있는데 옆에서 꼼지락꼼지락 아내가 일어났다가 다시 누웠다가 하는 게 느껴진 거예요. 처음에는 아내가 화장실 갔다 왔나 보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목이 팍 숨을 못 쉬겠어. 뭐야! 놀래서 목 쪽을 만져보니 밧줄이 누군가 내 목에 밧줄을 걸고 쪼이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냐? 눈을 번쩍 떴죠? 이때 그는 이 생각이었대요. 내가 죽더라도 너한테 이런 식으로는 못 죽지. 당시 다주는 체력도 다부지고 농사일로 막 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 몸 힘을 막 써가지고 쪼르고 있는 누군가의 몸을 밀어버려요. 밧줄 풀어버린 거예요. 이 새끼 딱 걸렸어. 뒤졌어 너는. 그렇게 누군가와 몸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마도 보통이 아니야. 처음에 몇 대 맞습니다. 그러다가 반격으로 다준이 상대방 얼굴을 주먹으로 팍 쳤는데 그 힘이 상당했던 거예요. 한 대 퍽 맞더니 뒤로 자빠지네. 이때다. 바로 올라타가지고 미친듯이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범인 위로 올라타 때리니 좀 더 정확하게 범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겠죠. 너 누구냐? 얼굴 좀 보자. 딱 보는데 뭐야? 모르는 남잔 거예요. 보니까 나보다 키도 더 작고 체격도 엄청 말랐어. 왜 소해? 내가 퍽 치니 하고 쓰러진 정도인데 그런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날 죽이겠다며 밧줄 딸랑 하나 들고 와? 거기다 당시 다주는 혼자도 아니었어요. 안에 샤워도 있었는데 혼자 뭔 배짱이야? 당연히 때리면서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누구 사주 받았냐? 왜 날 죽이려고 했냐? 대답 안 하네? 또 때려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라 이놈 기절했네. 그래서 이때 신고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아내와 같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 남자 둘이서 이렇게 싸울 때 아내는 어디 있었어? 내 말이요. 정신없이 막 싸우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보니 내 아내가 없네. 집에 없는 거예요. 당시 남편 다주는요. 누군가 침입하고 남자 둘이 싸우니 무서워서 아내가 먼저 도망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도착한 후에 그는 늦은 저녁이라 위험하니까 아내 찾기 위해 근처 친척과 친구들에게 막 전화했어요. 혹시 우리 아내 너희 집 갔냐? 아내가 없다. 찾는 거 도와달라. 그렇게 모두가 마을을 샅샅이 뒤지는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 연락도 안 되고. 자, 여기서 다시 범인 상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범인 기절했죠.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다행히도 얼마 안 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상태는 그냥 코뼈가 부러진 정도? 경찰 조사 결과 다준의 집에 침입했던 이 남자의 이름은 48세였던 라오티안. 다준의 집 근처 다른 마을에 살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이 라오티안 조사에 들어가는데 이 같은 시간 다준은 아내 찾는데 정신이 없었죠. 경찰한테도 이를 얘기했어요. 아내가 사라졌다고.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이상한 걸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준, 저희랑 내일 병원 가서 혈액 검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최근에 집에 작은 동물이 죽거나 한 건 없었어요? 이런 질문을 왜 갑자기 하지? 피는 왜 뽑아? 최근에 몇 년 동안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뇌염에 걸려가지고 죽은 것 같은데. 왜요? 그럼 어제 저녁에는 뭐 드셨다고 했죠? 만두 수제비요. 많이 드셨어요? 뭐 먹긴 먹었는데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맛은 아니어서 약간 썼다고 해야 하나? 그래가지고 많이는 안 먹었어요. 이 말을 하면서 불현듯 설마 한 가지 불길한 예감이 싹 드는 거예요. 아내도 갑자기 사라졌고
저 형사님, 이런 건 갑자기 왜 물어보세요? 설마 제가 어제 먹은 만두 수제비 약간 썼는데 거기에 뭐 있었던 거예요? 아내 샤오아는 경찰 조사 결과 근처 산 중턱에 숨어 있었대요. 모든 게 드러난 진실은 너무 섬뜩했습니다. 자, 예상하시다시피 다준을 죽이려고 했던 살인마는 아내 샤오아였습니다. 그날 샤오아의 부탁을 받은 라오티안이 다준을 죽이기 위해 들어왔어요. 그걸 보고 차마 남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용기는 없어. 그래서 라오티안, 알아서 잘 처리해줘요 하면서 쓱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렇게 산 중턱에 올라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죽었겠지? 그런데 웬걸 몇 분 후 남편이 날 찾고 있는 것 같아. 남편 번호로 나한테 전화에다가 문자까지 와. 뭐야, 이놈 아직 안 죽었네? 도리어 살인 부탁했던 라오티안이 얻어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샤오아 가슴이 쿵 내려앉은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다음날 오후에 답이 없다 싶으니까 경찰서에 와서 자수한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수한 그날 오후 2시쯤 이 라오티안 역시 의식을 찾아 모든 걸 풀기 시작하는데 샤오아가 살인을 청부했다. 단순한 살인 청부였을까요? 경찰은 라오티안의 핸드폰에서 라오티안과 샤오아의 다정한 사진을 여러 장 찾아냈습니다. 역시나 둘이 불륜 사이였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이 둘, 남편 다준을 죽이기 위한 시도가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려 3번이나 남편을 죽이려고 시도했는데 모두 미수에 그쳤던 게 확인된 거예요. 와, 이 사실을 나중에 남편이 알았을 때 너무너무 소름이 돋았겠죠. 거기다 또 하나 경악스러운 게 살인 시도를 3번이나 했었다고 하니 마치 라오티안과 샤오아 불륜 사이를 막 몇 년 동안 이어왔던 것 같잖아요. 전혀. 이 둘은요, 안지 딱 28일밖에 안 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라오티안이라는 남자를 안지 28일 만에 남편을 죽이려고 3번이나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 인터넷 채팅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28일 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 샤오아가 막 결혼 생활 후회한다면서 남편 뒷담화를 그렇게 깐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여친 하나 없이 총각이었던 라오티안. 어떻게 했겠습니까? 와, 너 많이 힘들었겠다. 네 남편 왜 그러냐. 난 전혀 그런 스타일 남자가 아닌데. 공감해주는 척 하면서 다정한 척 했겠죠. 그러니까 둘이 급속도로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다 한날 라오티안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 인터넷상으로만 이러지 말고 실제로 한번 볼까? 봤더니 더 마음에 들어. 우리 이렇게 지내지 말고 같이 살래? 그렇게 반동거식으로 특히 이 아내 2집 살림을 한 거죠. 그런데 2집 살림도 한두 번이지. 진짜 내 여자가 됐으면 좋겠어. 이 남자가 진짜 내 남편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니 한 남자가 자꾸 걸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본 남편 다준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이야 아주. 살인을 먼저 요구한 건 아내 샤오아였습니다. 자기야, 이참에 남편 독국물 먹여가지고 죽여버리는 거 어때? 그래서 그 독을 이 라오티안이 준비해준 거예요. 쥐약을 무려 5병이나 사서 줬대요. 이 아내는요, 남편에게 바로 타지 않습니다. 약간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먹이냐? 앞서 언급했던 강아지. 몇 년 동안 가족처럼 키워온 반려견한테 먹인 겁니다. 강아지 밥에 타가지고 그렇게 억울하게 강아지가 죽은 거예요. 샤오아는요, 강아지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죽이는 건 직방이긴 한데 이거 약이 너무 세다. 바로 죽는 게 아닌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건지 뭔지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죽는데 이거 남편한테 먹였다가 남편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죽어버리면 이 소리를 누군가 들어버리면 이거 들통나지 않겠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쥐약을 다시 돌려줘요.
라오티안, 이건 안 돼. 수면제 좀 구해다 줘요. 그래서 라오티안이 무려 수면제를 배가를 구해다 준 거예요. 그녀는요, 알약을 전부 가루로 빻아가지고 반죽에 비벼 넣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남편이 먹을 수제비 만든 거예요. 딱 1인분. 여보, 오늘 특식 준비했어요. 맛있게 먹어요. 난 별로 배가 안 고파서. 그렇게 남편 다준이 좋다고 딱 한 입 먹는데, 와, 이거 정성 들여 만들어 준 거라 맛없다고 말은 못하겠고 뭔가 되게 써. 못 먹겠어.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밑반찬들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곁들여 먹었는데, 곁들여 먹으니까 좀 나아. 그렇게 다 먹긴 먹은 거예요. 수면제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얼마 안가 그는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는요, 수면제 배가를 다 갈아서 넣었어요. 어쨌든 남편이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다가 죽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도 죽긴 뭘 죽어. 오히려 코 고는 소리만 더 커지고 더 잘 자고 있어. 뭐야. 그렇게 또 실패한 겁니다. 그렇게 이틀 뒤 라오티아는 수면제 한 병과 쥐약 4봉지를 더 사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시도해보자. 그렇게 2015년 10월 1일이 되는데, 이때 샤오아가 라오티안한테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내 핸드폰을 가져갈 것 같아.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연락하기 힘들 수도 있어. 그렇게 다시 2, 3일이 흐릅니다. 사건 당일날이 된 거예요. 10월 3일 오후 2시쯤 라오티안이 자기 밭에서 밭일을 하는데 갑자기 샤오아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다짜고짜 이 여자가 막 울어. 뭐야, 왜 그래? 자기야, 남편이 나 때렸어.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날 저녁 샤오아가 수면제 44정을 다시 으깨가지고 만두소에 넣은 겁니다. 만두 수제비를 또 만든 거예요. 이거 또 먹고 다준 잠이 드는데, 이때 이걸 확인한 그녀는 집을 쓱 빠져나와요. 그리곤 라오티안한테 얘기합니다. 저번처럼 실패하면 안 돼. 만약 새벽 1시쯤 자기가 우리 집에 갔는데 아직도 그이가 아무 이상 없이 코 골고 자고 있으면 옆에 밧줄 갖다 뒀으니까 그걸로 콱 목 졸라 죽여버려.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이 아내 딴에 만약 남편이 수면제로 죽었다고 나오면 남편과 그날 싸웠는데 남편이 속상해서 살기 싫다며 수면제를 먹은 것 같다. 만약 밧줄에 의해 죽는다면 남편이 그날 싸워 열받아서 그냥 죽어버릴란다 하고 목을 맨 것 같다. 라고 얘기할 심산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라오티안이 딱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코 고고 자고 있네. 그러니까 밧줄 들고 콱 목을 조른 거예요.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준 힘이 셀 줄 몰랐어. 이 새끼 뭐야? 씨름 선수야? 뭐야? 운동했어? 힘이 장사야. 죽이려고 왔는데 내가 죽게 생겼어. 지가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고 기절한 거예요. 라오티안과 샤오아 바로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됩니다. 사실 이 라오티안은 한 번 결혼해서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거예요. 다신 여자 안 만나겠다고 이혼 후 혼자 그렇게 지내다가 외로워. 그렇게 무심코 인터넷 채팅을 하게 됐고 거기서 샤오아를 만나 이렇게까지 한 거거든요. 반대로 다준과 샤오아는요, 무려 28년 동안 부부 생활한 사이였어요. 28년이 28일을 못 당하네. 28년의 부부 관계가 28일의 관계보다 못해. 샤오아는 무려 3번이나 남편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진짜 그냥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 이유 하나였던 걸까요? 그럼 이혼을 하면 되지. 사실 약 30년 전 26살이었던 다준과 같은 마을에 갓 성인이 된 샤오아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사이가 좋게 지내다가 사귀게 됐고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를 얘기하게 되는데 샤오아 부모님이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시 다준 마을에서 거의 악동이었다고 해요. 학원날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싸움 붙이고 다니고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샤오아가 아빠 엄마 나 임신했어 이러니 어떡해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던 거예요.
결혼 후 얼마 안 가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3명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5살이 되던 해 샤오와의 언니가 이 부부의 집을 찾아오게 되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어느 통을 열었다가 약간 샤오와의 일기장 같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기장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 남편한테 맞은 것 같은 그런 글들이. 이거 보고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바로 물었죠. 야, 너 남편 다준한테 맞았어? 그랬더니 조용하라고. 언니 일 커지게 만들지 말라고. 그냥 모른 척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 언니 이혼하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이혼은 못할 것 같다고. 왜냐? 이혼하자고 안 해본 건 아니래요.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 다준이 이혼하고 싶어? 누구 마음대로.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 하나 죽어야 끝낼 수 있어. 네가 나 없이 행복한 꼴? 널 죽이면 죽였지. 나 절대 못 봐. 이렇게 말하니 무서워서 어떻게 이혼합니까? 제가 앞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오티안과 샤오와 둘이 막 연락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샤오아가 남편이 내 핸드폰 압수해 갈 것 같다고 남편한테 맞았다는 말도 했었죠. 이게 이런 전제였던 거예요.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이 여자가 내연남을 끌어들인 거죠. 사실 이 아내 샤오아가 라오티안을 만났을 때쯤 남편 다주는 바로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 하루 종일 이 여자가 핸드폰만 부여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2015년 10월 1일 다준이 아내 몰래 핸드폰을 쓱 봤더니 이상한 번호 하나와 계속 문자하고 전화하고 이놈이랑 며칠 만에 통화만 28번이나 했어. 다준은요 바로 28통이나 통화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띠르르릉. 여보세요. 남자가 받네. 딱 걸렸어. 남자 목소리만 확인한 후에 바로 전화를 딱 끊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샤오아 너 일로 와봐. 너 바람피냐? 당연히 이런 상황에 샤오아 입을 꾹 다물고 아니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죠. 그런데 안 통하죠. 야 문자 내역 봐라. 야 내가 지금 전화 걸었더니 남자가 받는다. 야 이년이 미쳤나? 또 맞은 거예요. 이 상황에 그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렇게 핸드폰 뺏겼고 이 계기로 더 죽이고 싶어지게 된 거죠. 결론은 살인미수 혐의로 이 둘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샤오아 이렇게 말했대요. 다준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주세요. 경찰이 샤오아한테 왜 남편을 죽이려고 했냐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남편이 성질이 급하고 날 때려댔다. 날 통제하려고 했다.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 없었고 고통의 나날이었다.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에 경찰은요 반대로 라오티안한테 물었습니다. 왜 잘 알지도 못하는 다준을 죽이려고 했냐. 그랬더니 라오티안은 그녀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녀와 살림 합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이 지금 두 사람의 대답 자체가 보여주고 있죠. 아내는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에게 푹 빠져있는 라오티안을 이용한 거라고. 실제 샤오아는요 라오티안의 풀네임 정확한 이름도 모르고 있었대요. 제가 이 사건의 처벌을 찾지 못했어요. 살인으로까지는 안 갔고 살인 미수다 보니 사형은 안 나왔을 것 같고 몇십 년형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추후에 알게 되면 더보기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일어난 최악의 살인 미수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1993년 8월 캘리포니아 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여기 제 아내와 아이가 죽어 있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요 이 사건의 잔인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왜냐 당시 아내 기현빙 칼에 무려 19번이나 찔린 상태로 이미 죽어 있었고요. 이 둘의 5개월 된 아들 케빈 목이 졸려 죽어 있었거든요. 도대체 누가 이 어린 아기까지.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피해자 왼팔에 물린 상처와 그리고 그 속옷이 허벅지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강간살인인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뿐 성폭행 흔적은 없는 거예요. 뭐 DNA 나오는 것도 없고. 현장의 혈흔 분포로 미루어 볼 때 기현빙은 당시 현관문을 열자마자 살인범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녀는 후퇴하면서 저항하다가 거듭된 공격을 건디지 못하고 소파에서 사망한 듯 보였죠. 살인자는 그녀를 죽인 후에 담요로 5개월 된 아기를 질식시킨 듯 보였습니다. 사건 현장에 지문과 족적이 70여 개가 넘게 나왔어요. 하지만 모두 가족들, 친구들 것뿐 다 섞여 있어서 이걸로는 모르겠는 거예요. 사건 당시 범인 철저하게 장갑에 신발 커버까지 착용하고 범행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족적 지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제일 먼저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이 남편 펑정진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남편이 1순위 용의자가 되잖아요. 하지만 이때 경찰 그를 용의자로 둔 이유 따로 있었습니다. 사망한 기현빈과 펑정진 이 둘을 조사하다 보니 심상치가 않아. 일반 부부가 아니야. 뭐야, 이들 불륜 사이네. 사실 이 펑정진은요, 대만 출생, 기현빙은 중국 출생으로 펑정진 그야말로 재벌이었습니다. 무전기 회사 같은 걸 차렸는데 그야말로 대박이 나가지고 캘리포니아와 대만에 집을 사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먹고, 그 외 다른 지역으로 출장도 많이 다니고, 당연히 본처 따로 있었죠. 본처 역시 대만 출생으로 거의 대만에 상주해 있었어요. 경찰이 추정했을 때는 이 본처가 불륜을 눈치챈 거지, 혹은 알 것 같아. 아, 이제 얘는 재미없어.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귀찮은 존재 내연녀 기현빙을 죽인 거 아니야? 그런데 확인해보니 8월 기현빙과 아기가 살해된 시점쯤에 펑정진 캘리포니아에 없었네. 정확하진 않지만 대만에 있었던 것 같아. 그렇다면 이 남편은 아니라는 건데, 그럼 누가 죽인 걸까요? 두 번째로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바로 펑정진의 아내 린여운이었습니다. 펑정진과 아내 린여운은요, 연애 결혼으로 돈도 있겠다, 둘 사이에 자식도 둘이 있었어요. 사실 펑정진의 무전기 사업이 성공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내 린여운이었습니다. 둘 다 대만 출생으로 1970년도에 결혼,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대박이 났죠. 이때 아시아 경찰들하며 유럽의 경찰들까지 모두 이 무전기를 썼었대요. 그래서 결론은 이 펑정진 부부 2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축적하게 됩니다. 와, 부럽네요. 아니에요. 2억 달러. 이게 하나 현재 가치로 한 2,700억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때가 되게 옛날이니까 그야말로 그 가치는 더했겠죠. 2,700억 원?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부는 자식들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터였기에 아이들도 보살필 겸 대만과 캘리포니아를 오가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남편의 사업에 매진했고 남편만을 바라봤어요. 만약 그런 그녀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면, 기현빙의 존재를 알게 됐다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저 썩을 년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남편이 출장 간 틈을 타 대만에서 캘리포니아로 넘어와 죽인 거 아니야? 아님 남편 펑정진이 죽여놓고 어떻게 자신의 알리바이를 꾸며낸 건가? 이 내연녀 기현빙과 펑정진의 인연은요, 사건 발생 2년 전인 1991년으로 넘어갑니다. 펑정진이 대만에서 일 때문에 중국을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중국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기현빙. 당시 그녀의 나이는 20대, 펑정진의 나이는 40대였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기현빙이 우선 이쁘니까 홀딱 반한 거예요. 이 기현빙 또한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이 남자 재벌에 돈이 많은데 그거면 됐지. 얼굴 뜯어먹고 살 거야? 나이 뜯어먹고 살아? 돈 뜯어먹고 살잖아. 바로 이 둘 내연 관계로까지 발전합니다. 그렇게 본처 몰래 막 만나다가 펑정진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일 겸 휴가차 캘리포니아도 자주 오가는데 이 여자를 캘리포니아로 같이 데리고 가고 싶어.
이에 대해서 기현빙은요, 와, 내 삶이 바뀔 절호의 찬스,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 아니야. 내가 이 재벌의 마누라가 될 수 있는 기회 아니야. 그렇게 펑정진은 아니 돈도 많겠다. 미국의 내연녀 기현빙이 살 수 있는 집을 얻어준 줄 알았더만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기 부부의 집으로 기현빙을 들입니다. 이때 펑정진 무슨 생각이었냐. 본처 거의 대만에 살지 캘리포니아에 뭐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잘 안 오거든. 거의 뭐 나 혼자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며 자는 정도인데 뭐하러 집을 얻어줘. 이 집에 들이면 뭐 사실상 나랑 둘이 사는 건데 본처가 와도 얼마나 온다고. 플러스로 그는 기현빙이 미국에서 뭐라도 하면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모든 자금을 지원합니다. 와, 이게 안 걸리겠습니까? 뭐 사실 꽤 오래 안 걸리긴 했어요. 그렇다고 끝까지 숨길 수는 없죠. 시간이 흘러 우연히 이 린여운이 대만에서 남편 출장 간다고 짐을 싸는데 남편 와이셔츠에 여자 립스틱이 떡하니 여자 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남편의 통신 기록을 확인한 거예요. 거기서 기현빙의 존재를 알게 된 겁니다. 이때 린여운은요, 바로 기현빙한테 전화, 핑정지 옆에서 떨어지라고 가만 안 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 우연찮게 본처 린여운이 이제 아이들 문제로 대만에 있다가 캘리포니아로 간만에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웬걸 집에 딱 갔더니 여자 옷에 아기 옷이 이거 내 옷 아닌데? 여자 용품들에 아기 용품에 이거 딱 각이 나오잖아요. 1993년 3월 펑정진과 기현빙 사이에 케빈이라는 아들도 하나 태어났고 와, 우리 집 안에서 키우고 있었네? 딱 걸린 거예요. 경찰 추정으로는 내가 그렇게 헤어지라고 내 남편 곁에서 떨어지라고 1차 경고를 했는데 캘리포니아 집에서 내연녀와 본처 딱 맞닥뜨린 거거든요. 이때 너무 열받은 린여운이 그 집안에 있던 기현빙의 옷을 엄청난 분노에 가위로 다 잘라버린 거예요. 이에 기현빙은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둘이 몸싸움이 시작됐고 결론은 본처 린여운이 내연녀 기현빙을 칼로 수십 번 찔러버리고 5개월 된 아기 케빈마저 목을 졸라 죽여버리는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니었을까. 이 모든 짓을 한 후에 강간살인인 양 꾸며놓고 도망간 거 아니야? 아니,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여자들끼리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실제 최초 시신 발견자인 이 남편 펑정진은 8월 18일 대만에 갔다가 캘리포니아 집에 딱 왔는데 웬걸 집안이 피범벅이야. 그렇게 죽어있는 기현빙과 아이를 발견하게 됐다고. 이 기현빙이라는 여자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다고 해요. 그저 1968년 중국 칭다오에서 태어났다는 정도에 어릴 때부터 이쁜 미모에 키가 172였대요. 몸매는 뭐 말해 뭐해요. 경찰은 바로 린여운을 체포합니다. 하지만 린여운 자기가 안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합니다. 전 정말 안 죽였어요. 이에 대해서 이 남편 펑정진도 거듭니다. 우리 아내는 그럴 아내가 절대 아니라고. 참네. 경찰이 막 길게 신문해도 계속 억울하다고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당시 피해자 기현빙의 몸에 물린 상처가 하나 있었어요. 왼쪽 팔에. 그 치아의 모양하며 아무리 봐도 이 린여운인 것 같은데 둘이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린여운 기현빙의 팔을 앙 물어버린 거 아닌가. 물었으면 그 침, 타액을 조사하면 되지 않나 싶죠? 조사했어요. 그런데 그 추출한 침, 액체의 세포 수가 너무 적어서 DNA 확인할 수가 없었대요. 조사 과정에서 린여운은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실수예요. 아니, 변호사 선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또한 못한 거죠. 그렇게 1995년 그녀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이요, 중국과 대만에서 엄청 화제가 됐었대요. 솔직히 이 사건의 가장 큰 가해자가 누굽니까? 펑정지 이놈 아닙니까? 네가 바람 안 폈으면, 가정의 와이프에게만 충실한 남자였으면 이런 일이 났겠어요? 중국, 대만의 모든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두 집 살림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냐. 내 언니한테 내 남편 곁에서 떨어지라고 했더니 바락바락 싫다고 대든다면 알겠다고 가만히 있을 본처가 어딨겠냐. 실제 대만과 중국 여성들이요, 이 미국 법정 판사한테 린여운 선처해달라고, 용서해달라며 편지를 400통 이상 보냈대요. 여기서 주목할 건 이 400통 중에 남편 평정지의 편지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죠? 막상 재판이 시작되니 이 린여운 말을 바꿉니다. 자기가 사건 현장에 당시 있었던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인은 내가 아닌 펑정지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집에 갔다가 내 언니와 마주쳤어요. 이때 너무 열받아서 옷을 다 가위로 찢어버렸는데 이때 둘만 있었던 게 아닌 펑정진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린여운이 기현빙의 옷을 막 다 찢으니까 이 모습에 펑정진이 너 미쳤냐면서 자기 뺨을 콱 때렸다는 거예요. 날 안 감싸주고 내 언년을 감싸는 모습에 자기가 너무 충격을 먹어서 그 길로 뛰쳐나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펑정지에게 연락이 왔고 만났고 이때 그가 정리하겠다 어쩌겠다 해서 둘이 같이 대만으로 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 바로 다음날 그 혼자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갔는데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된 거라고. 그녀는요, 기현빙을 죽인 사람 남편인 펑정진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그 집을 뛰쳐나오고 나서 이제 남편이 자기를 찾아오기 전까지 그 사이 시간이 뜨는데 그때 그 집안에 있던 펑정진이 기현빙을 죽인 거라고. 그 후에 알리바이를 위해 자신과 대만에 갔고 거기서 다시 캘리포니아로 이제 바로 돌아가 시신 발견한 척 연기한 거라고. 당시 판사한테 린여운도 이제 편지를 썼었대요. 그런데 그 내용이 판사님, 저는 어머니의 자격이 없습니다. 두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전 하나님께 잊혀진 불행한 여인입니다. 정말 이 사건의 제일 불행한 여인인 걸까요? 피해자 기현빙의 가족들은요, 저거 죽여달라고 하다못해 무기라도 때려달라 요청했습니다. 내 딸도 딸이지만 그 어린 아기가 무슨 잘못이냐고 너무 잔인하다고. 이 기현빙의 가족들은요, 그녀가 이렇게 내연녀로 막 이랬던 걸 몰랐대요. 갑자기 미국에 간 것도 딸이 공부를 더 하기 위해 그렇게 가는 줄만 알았다고. 펑정진과도 그냥 정상적인 그냥 연인관계, 부부관계인 줄 알았다고. 이에 반대로 린여운의 가족들은요, 제일 큰 잘못은 펑정지 아니냐. 이놈이 가정을 파괴시켰다. 우리 딸 그 3년 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했는지 아냐. 이 살인사건 이전 그녀는 모범적인 엄마였다. 남편의 배신과 이중생활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와 상처에서 비롯된 거다. 그들이 먼저 나쁜 짓 하지 않았냐. 내 딸 린여운 탓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범죄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린여운은 감옥에서 수년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녀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현빙도 잘한 게 없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죽어도 마땅하다고 정당화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 어린 아기는 무슨 죄입니까? 죽는 이유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이게 검찰이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사건의 판사라면 어떻게 처벌을 내리실 것 같으세요? 무기? 아니면 사형? 아니면 18년형? 아니면 28년형? 어렵죠. 그녀는 결론적으로 살해 혐의 인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이게 딱 선고되는 그 순간 그녀는요, 울분을 토했습니다. 내가 안 죽였다고! 나 아니라고요! 나 억울해!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무리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린여운 항소해요. 이때 그녀가 주장한 건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맨 처음 수사 받을 때 변호사 선임 이제 하고 싶다고 했는데 경찰이 묵인했다고. 이걸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하나도 고지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제대로 된 내 권리 주장하지 못했다고.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또다시 주장하면서 그렇게 2001년 3월 다시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 사건에서 남은 유일한 증거는 기현빙 그녀의 왼팔에 물린 듯한 자국뿐이었습니다. 그게 린여운의 치아와 매우 흡사했고 모든 증거와 모든 상황이 린여운이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물린 치아와 린여운의 치아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살인을 증명할 수는 없죠. 실제 배심원이 8명이 있었으면 7명이 그녀가 범인이 맞다고 지목했대요. 딱 1명만 그녀가 아닌 것 같다 했는데 그 이유가 린여운이 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녀를 범죄와 직접 연관시키기엔 증거가 부족한 것 같다고. 린여운의 처지는 많은 대만 여성들의 동정을 얻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요, 법정 앞에 린여운 그녀는 죽이지 않았다고 억울하다며 지지하는 플랜카드까지 들고 서 있었고요. 또 몇몇 사람들은 그녀한테 힘내라고 노란 장미도 막 갖다주고 그랬었대요. 그렇게 내내 억울하다고 주장했던 그녀. 그런데 돌연 2001년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왜? 쇼부를 봤거든요. 검찰 측이 범행 인정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2001년 6월 29일 검찰과 합의, 감옥에서 석방과 동시에 중국으로 추방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고요. 2002년 6월 29일 중국 판사는 결론적으로 그녀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약 7년 정도 지났을 때 가석방 자격이 그래서 2013년도에 나왔대요. 당시 법원에서 11년이 딱 나왔을 때 그녀는요, 미소를 지으면서 변호사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가석방 후 2022년부터 그녀에 대한 소식은 끊겼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아마 70이 넘었을 거예요. 사건은 린여운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중국과 대만 사람들은요, 그녀가 결백하다고 억울하게 그 11년도 옥살이했다고 생각한대요. 그녀가 아닌 그녀의 남편 펑정진이 죽이고 그녀에게 뒤집어 씌운 거라고. 왜냐면 사고 이후에 뒤에서 조용히 돈을 엄청 써가지고 아내가 형량을 최대한 덜 받게끔 엄청 용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 남편이. 그런데 이것도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연녀한테는 뭐 전혀 감정이 없었나 본데? 그러다 보니 더 이상하게 느껴졌던 건데 남편이 어느 정도 가지고 놀다가 걸리적거리게 된 거지. 아이까지 생기고 나니 더 이 여자가 빌붙어. 오히려 본처와 이혼하라면서 날 협박해. 그래서 죽인 거 아닌가? 이 남편의 알리바이, 비행 시간도 추정이에요. 만약 린여운의 주장이 맞다면 같이 대만에 왔다가 펑정진 혼자 바로 캘리포니아로 갔으니까 뭐 사망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 피해자들이 살해당할 때 대만에 있지 않았겠나 하는 거죠. 대만에 오기 전까지 살아있었으니까, 그래서 싸우고 했으니까. 대만에 가기 직전 죽여놓고 이제 자기가 말할 때는 이제 자기는 그때 이제 대만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망 추정 시간과 얼추 비슷해버리니까 얼핏 보면 내가 이 사건 당시 대만에 있었던 것 같거든. 이걸 이용한 게 아니었을까. 아,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그 피해자가 죽어있던 소파에 손자국이 희미하게 하나 찍혀 있었는데 그 손이 여자 손이라고 하기엔 컸대요. 그러니까 당시 그녀의 변호사 왈 남자가 현장에 있었던 것 같다고. 저는요, 이 말을 듣는데 그 순간 둘이 공범 아니야? 했어요. 이 남편 펑정진 입장에서도 내연녀가 거슬리게 된 거고, 이 아내 린여운 입장에서도 내연녀가 애까지 낳았어요. 그럼 이 재산의 상속이 아들까지 이들까지 가능해진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혼해버리면 내 손해인데.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합심해서 걸림돌이었던 내연녀를 죽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린여운이 잡혀 들어갔을 때 펑정지가 막 그녀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면서 편지 써주고 온갖 돈을 써서 이제 그녀 빼내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 아니 그렇잖아요. 기현빙도
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지 말대로 하면 뭐 잘 둘이 연인 관계로 뭐 애까지 낳고 잘 살다가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현빙의 편을 들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뭐 애도 하는 것도 없고 언니 아내 쪽으로만 막 기우니까 너무 냉정하다시피 하니까 둘이 공범 아니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진짜 살인자는 린여운 같나요? 아니면 황정지 같나요? 둘이 죽이려고 갖고 문이 열리자마자 막 공격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저항을 했을 거고 저항하는 이제 기현빙의 팔을 아내가 문 거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아이를 죽인 건 황정지인 거예요. 뭐 신빙성 없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